김민주는 한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IT 기업 한성테프를 맨손으로 일으킨 사람으로 업계에서는 창업 신화의 상징처럼 불렸다. 54세가 된 지금도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회사의 모든 흐름을 직접 확인했다. 2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회사의 대표이자 창업자이지만 그는 직원들과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함께 해온 부대표 박재혁과 12년 동안 그의 일정을 챙겨온 비서 최은경을 가족처럼 여겼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의심 한 점 없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과 자료를 맡겨왔고 그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조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내일 있을 일본 대기업과의 합병 합상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합병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특히 재혁과 은경이 수개월간 준비해온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차문을 열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낯선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이혜진, 겨우 8살이라고 했다. 깔끔하지 않은 교복 차림에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혜진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를 찾아왔는지를 숨김없이 말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사 건물 위층에서 박재혁과 최은경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일 있을 합병회의에서 민준이 모든 권한과 지분을 잃게 될 서류에 서명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하면 그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했다. 혜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아이의 상상이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민준을 비웃으며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 찍는 바보라고 말한 것까지 전했다. 민준은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그녀가 전하는 말 속에서 묘하게 현실감 있는 디테일을 느꼈다. 그것은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두 사람의 본심을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 같았다. 혜진은 자신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된 이유를 덧붙였다. 며칠 전부터 회사 건물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청소부가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층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재혁과 은경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다. 그들은 내일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고 하며 민준이 서명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거리에서 새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할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은 가슴속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바쳐 함께 성장해왔고 누구보다 재혁과 은경을 신뢰해왔다. 재혁은 수많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함께했던 파트너였고 은경은 그의 일정과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배신을 계획했다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이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이런 이야기를 전하러 온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혜진은 자신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왔는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어린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할 때의 서러움을 잘 알기에 그런 일을 막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을 전했다. 누가 밟히고 있는 걸 보면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 언젠가는 그게 너일 수도 있으니까. 민주는 그 순간 이 어린아이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결심과 용기를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다. 혜진이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내일은 그들의 함정이 완성되는 날이었다. 그는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무턱대고 경찰에 알린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그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뜻밖에도 그 계획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혜진에게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눴는지. 혜진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날 들고 있던 서류 폴더 색깔까지 언급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내용임이 분명했다. 민주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내일의 회의, 준비된 서류,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신뢰를 가장한 배신. 그는 이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의심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혜진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야 했다. 재혁과 은경이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혜진은 어린아이였다. 그들의 음모 속에 말려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민주는 최대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한 CEO와 길에서 살아온 한 아이의 이상한 동맹이 시작됐다. 한쪽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제국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정의를 위해. 그리고 그날 차 안에서 나눈 이 대화는 앞으로의 모든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첫 걸음이었다. 김민주는 혜진이 전해준 말을 곱씹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히 믿고 넘기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무시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다. 그는 다음 날이 함정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재혁과 은경은 단연간 그의 신뢰를 받아온 인물들이었기에 그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면 계획이 드러날 위험이 컸다. 그는 우선 표정을 관리하며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내일의 회의와 그 안에 숨겨진 배신을 생각하니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머릿속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여러 번 그려봤다. 직접 경찰에 신고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컸다. 또한 언론에 노출되면 회사의 신뢰도와 주가가 곤두박질칠 위험이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을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가지 결정을 굳혔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강도훈을 떠올렸다. 도훈은 과거 회사의 주요 거래처 검증을 맡던 조사 전문가였으나 1년 전 재혁과 은경의 결정으로 계약이 종료됐다. 당시 이유는 예산 절감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곧바로 도훈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를 받은 도훈은 의외라는 듯 잠시 침묵했지만 곧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민주는 재혁과 은경에 관한 의혹을 간략히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 도훈은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한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남에서 도훈은 이미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왔다. 그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성테크의 재무 흐름을 주기적으로 살펴봤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와 반복되는 자금 이동 패턴을 발견했지만 직접적인 개입 권한이 없었기에 그동안 묵혀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도훈의 자료에는 재혁과 은경이 관련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 불투명한 송금 기록,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계약서 사본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는 그 자료를 보며 확신이 들었다. 혜진이 들은 대화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돼 온 조직적인 횡령과 사기 행위의 연장선이었다. 재혁과 은경은 일본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이 모든 불법 거래를 세탁하고 동시에 자신을 회사에서 축출할 계획이었다. 도훈은 그들에게 법적으로 치명타를 입히려면 내일의 회의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의장에서 직접 그들의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언이 필요했다. 이때 민주는 혜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미 전날 중요한 대화를 목격했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 옳은지 깊이 고민했다. 도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혜진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날 저녁 혜진을 다시 불러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혜진에게 내일 회의가 열릴 동안 안전한 장소에서 재혁과 은경의 대화를 녹음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이유를 단순하게 말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지키고 싶다. 민주는 도훈과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다. 혜진은 회의실 근처의 안전한 위치에서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하고 도훈은 외부에서 경찰과 함께 대기하며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투입할 계획이었다. 민주는 그들의 눈에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CAO로 보이게 행동해야 했고 재혁과 은경의 방심을 최대한 유도해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는 묘한 차분함을 느꼈다. 그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한 가지를 배웠다. 진정한 승부는 시끄럽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내일 회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계획을 되새겼다. 경찰에 연락할 시점, 도훈이 투입될 시점, 혜진이 녹음을 전달할 시점까지 세세하게 머릿속에 각인했다. 내일 오후 2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끝날 것이다. 회의 당일 아침, 김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향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전날과 똑같이 행동해야 했다. 출근 후 재혁과 은경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내일을 위해 고생이 많았다며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 있었고 민주는 그것이 오히려 확신으로 변했다. 그들은 오늘이 자신들의 날이라고 믿고 있었다. 오전 내내 그는 필요한 결제 서류를 확인하며 일부러 바쁜 모습을 보였다. 그 사이 도훈은 경찰과의 연락망을 최종 점검했다. 경찰은 사전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받았고 회의상에서 결정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녹음되는 즉시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혜진은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대기하다가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도훈과 함께 사무실 건물로 들어왔다. 그녀는 회의실 옆 작은 문서 보관실에 숨을 수 있도록 안내받았다. 그곳은 방음이 완벽하지 않아 회의실의 목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는 장소였다. 민주는 그날 오전 11시쯤 일부러 재혁과 은경이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내일 일본 측과의 계약에 대해 몇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대화 내용을 가볍게 흘리며 두 사람의 경계심을 낮췄다. 두 사람은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며 민준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서명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은경은 서류 일부를 보여주며 서명란에 포스트잇까지 붙여놓았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 포스트잇이 오늘의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점심시간 무렵 도훈이 민준에게 회의 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일본 측 투자자들은 2시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그 전에 내부 미팅을 통해 최종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다. 이 시간이 바로 혜진이 녹음을 시작할 타이밍이었다. 도훈은 혜진에게 녹음 버튼을 누르는 시점과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져나올 경로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혜진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계획을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오후 1시 40분, 회의실에는 재혁과 은경이 먼저 들어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갔고 혜진은 이미 옆방에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재혁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일본 측이 곧 도착할 것이니 간단히 내부 확인을 마치자고 했다. 그는 서류의 주요 부분을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민준이 내용을 깊이 확인하지 않도록 일부러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은경은 곁에서 부연 설명을 하며 마치 모든 것이 민준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했다. 민준은 그들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혁과 은경이 스스로 안심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순간 옆방에서는 혜진이 휴대폰 녹음을 켰다. 두 사람은 민준이 서명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본 측과의 합병이 완료되면 기존 주주 구조를 변경해 민준의 지분을 무효화할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온 불법 거래와 횡령 자금 세탁 계획까지 언급했다.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도훈은 복도 끝에서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녹음 내용을 청취하며 투입 시점을 계산했다. 재혁은 합병이 끝나면 일본 측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돌려놓을 계획까지 드러냈고, 은경은 이미 관련 문서를 수정해두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대담해졌고 혜진의 휴대폰에는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다. 오후 1시 55분 일본 측 인사들이 도착하기 직전 민준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덮으며 가볍게 웃었다. 그는 오늘이 그들의 승리라고 믿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이미 회의실 문 앞까지 접근해 있었고 도훈은 선짓으로 진입 신호를 보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1시 58분 재혁이 서류를 민준 앞으로 밀었다. 그는 이제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곧 일본 측 인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경은 옆에서 오늘이 회사 역사에 남을 날이라며 스스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도훈이 경찰 2명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혜진도 문서 보관실에서 나와 손에 쥔 휴대폰을 도훈에게 건넸다. 민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을 울려 퍼진 것은 방금 전까지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다. 불법 자금 세탁, 지분 무효화 계획, 개인 계좌로의 자금 이동 등 모든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재혁과 은경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고 경찰은 즉시 두 사람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회의실 안은 짧지만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일본 측 인사들에게 회의가 취소되었음을 알리고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숨겨진 배신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확신을 가졌다. 옆에선 혜진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도훈은 경찰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오늘의 계획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재혁과 은경이 경찰에 의해 회의실에서 끌려나간 뒤 김민준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다. 일본 측 인사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민준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합병 건이 즉시 무효화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한성테크의 비전과 방향을 재검토해 다시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번 사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회사의 빠른 대응과 투명성을 높이 평가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언론의 소식이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경제 전문 기자들이 경찰청 출입기자단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고 곧 주요 경제뉴스 속보로 한성테크 부대표 비서 횡령 사기 혐의 긴급 체포라는 제목이 떴다. 일부 기자들은 회사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민준은 공식 발표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내부 직원들에게 직접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민준은 경영진과 중간 관리자들을 소집해 회의실에 모이게 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오늘 발생한 일과 그 배경을 설명했다. 재혁과 은경이 수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합병을 추진했으며 오늘 그 증거가 확보되어 경찰이 체포했다고 전했다. 일부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분노를 드러냈다. 민준은 이럴 때일수록 회사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부서에 평소와 동일하게 업무를 유지하되 재무와 법무부서는 즉시 모든 거래와 계약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강도훈과 혜진을 데리고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다. 도훈은 경찰과의 공식 증거 제출 절차를 마친 상태였고 혜진은 긴 하루를 보냈음에도 표정에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민준은 두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일이 회사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제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성테크 사태로 떠들썩했다. 재혁과 은경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과거 이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계약이 재조명했다.
일부 전직 직원들이 익명으로 올린 글에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회사의 평판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민준의 빠른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민준은 회사 대외 홍보팀과 함께 공식 성명을 준비했다. 성명에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회사의 피해 방지 조치,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계획이 담겼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회사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임을 약속했다. 발표 후 여러 투자자와 고객사로부터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재혁과 은경은 최소 5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여러 개의 테이퍼 컴퍼니로 송금했고 이를 다시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가짜 계약서와 허위 세금 계산서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본 기업과의 합병은 이를 완전히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특정 경세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정리되는 동안 민주는 내부 조직을 재정비했다. 공석이 된 부대표 자리에는 재무와 영업 모두를 이해하는 15년차 임원을 임명했고 비서실은 외부 경력자를 통해 새롭게 구성했다. 그는 조직 내 모든 결제 라인을 다시 설계하고 고액 거래나 전략적 계약은 반드시 이사회와 감사팀을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혜진의 존재는 여전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성을 유지했고 경찰 진술도 보호자와 변호사 입회하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일부 믿을 만한 사람들만이 혜진이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훈 역시 혜진이 보여준 침착함과 기억력에 감탄했고 민주는 그녀의 용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건 발생 2주 후 회사는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은 유지되었고 일부 신규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직원들의 불안감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간의 신뢰와 결속이 더 단단해졌다. 민주는 매주 월요일 아침 전사 이메일을 통해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혜진을 불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혜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혜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을 만난 계기이기도 했다. 민주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묵직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오랜 세월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이 회사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혜진과 도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배신을 끊어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자신과 회사를 조용히 축하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한 어린아이의 용기와 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달이 지났을 무렵 김민주는 새로 이전한 본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넓고 높은 층으로 옮긴 사무실은 회사의 성장과 변화를 상징했다. 한성테크는 재혁과 은경의 체포 이후 빠르게 회복했고 오히려 성장 속도가 이전보다 더 가팔라졌다.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면서 여러 투자자와 신규 고객이 몰려들었고 매출과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했다. 그동안 잠재돼 있던 역량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시기였다. 이날 아침 강도훈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최근 진행된 재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일부러 직접 방문했다. 재혁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은경은 징역 8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회사에 끼친 재산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훼손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부동산, 예금 계좌까지 모두 몰수되어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환수되기로 했다. 도후는 판결문 사본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한성테크 외에도 최소 7명의 다른 사업가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사건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민주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중생활을 해왔는지 실감하게 됐다. 이야기를 들으며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배신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회사를 다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그는 도훈에게 앞으로도 법률 자문과 내부 감사를 계속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회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반드시 필요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혜진이 교복 차림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사립학교에 다니게 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시험지를 흔들며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민주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웃으며 칭찬했다. 혜진은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혜진에게 봉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몇 주 전부터 그는 혜진의 가족사를 조사해왔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혜진의 외할머니인 조세핀 김이 바로 자신의 사촌이었다. 여러 사정으로 가족 간의 연락이 끊긴 지 30년이 넘었지만 혈연으로는 분명한 가족이었다. 혜진은 서류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할머니가 늘 말하던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것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민주는 자신이 혜진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친밀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피가 이어진 가족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민주는 법원을 찾아가 입양 절차를 신청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몇 달 후 혜진은 공식적으로 김혜진이 되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아버지로서 민준의 이름이 새겨졌다. 입양 당일 법정에서는 판사가 두 사람의 사연을 들은 뒤 드물게 아름다운 결연이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입양 이후 민주는 혜진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일정을 조율했다. 그는 주말마다 혜진과 도서관이나 전시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세계를 공유했다. 혜진은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냈고 종종 학급에서 발표를 맡거나 행사 진행을 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은 그녀가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칭찬했다. 한성테크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직원들은 대표의 개인사를 알게 된 뒤 그가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는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고 특히 직원 자녀들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였고 회사 전반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해 말 한성테크는 연례 경영보고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 주주총회에서도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투자자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더 큰 자본을 투입했다. 민주는 이 모든 성과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올린 신뢰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입양 이후 혜진은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회사도 지금의 가족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혜진이 언젠가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조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오래 있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다. 배신과 음모로 시작했지만 결국 새로운 가족과 더 단단한 회사를 얻게 된 한 해였다. 그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지금처럼 지혜롭고 단호하게 맞설 수 있으리라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입영 절차가 마무리된 지 몇 달 후, 김민주는 회사 경영과 더불어 새로운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과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다. 혜준이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이 단지 개인적인 성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같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이사회에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름은 새희망 장학재단이었다. 재단은 한성테크의 이익 일부를 매년 출연해 저소득층, 보호종료 아동, 가정 해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기숙사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제안은 즉시 이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회사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직원들은 대표의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후원자도 늘어났다. 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민주는 혜진의 의견을 자주 물었다. 혜진은 자신이 겪었던 일과 주변에서 본 친구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멘토링과 학습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는 그녀의 의견을 반영해 장학재단 프로그램에 멘토링 제도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멘토로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재단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는 회사의 성공이 사회와 나눌 수 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혜진을 행사에 초대했지만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자들에게 혜진이 재단의 명예이사로 활동하며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고만 소개했다. 출범 첫 해, 재단은 전국에서 2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생활 지원을 제공했다. 그중 상당수는 기존 제도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이들이었다. 재단은 학교와 지역 복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했고 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혜진은 방학 동안 재단 사무국을 도우며 대상자 선정 과정과 멘토링 운영 계획을 직접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학생이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사무국 직원들은 혜진의 의견을 존중했고 때로는 그녀의 제안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는 회사와 재단의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혜진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혜진과 단둘이 식사하며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장래에 사회복지나 심리상담을 전공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재혁과 은덩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형량은 그대로였고 추가로 밝혀진 키의 사실로 인해 추징금 규모가 더 커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이 소식은 언론에 짧게 보도되었고 사회적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한성테크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재단 출범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민주는 짧게 연설했다. 그는 이 재단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혜진은 무대 옆에서 행사 진행을 돕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고마움을 전했다.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그날 밤 행사장을 마무리한 후 민준과 혜진은 함께 귀가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처럼 가족이 생긴 기분을 느끼면 좋겠어요.
민주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혜진처럼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일도 변함없이 회사와 재단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단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한성테크는 국내 100대 기술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회사는 단순히 매출 규모나 기술력만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그 중심에는 김민준의 경영 철학과 새희망 장학재단의 꾸준한 활동이 있었다. 이제 재단은 매년 2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고, 졸업생 중 일부는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해 멘토로 돌아오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초기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발전했고,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했다. 이 시기 혜진은 12살이 되었고 재단의 명예이사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넘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녀는 방학 기간 동안 재단 사무국에 나와 멘토링 대상자와 멘토를 연결하는 업무를 도왔고 신규 멘토 교육에도 직접 나섰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다. 민주는 혜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혜진에게 재단의 공식 연례 행사에서 짧은 연설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혜진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곧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성낙했다. 연설 당일 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김민준을 만나 변화한 삶을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재단에는 후원 문의가 급증했다. 혜진의 이야기가 언론과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한 아이의 용기가 한 기업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실에 잠동했다. 민주는 이를 계기로 재단의 후원자 커뮤니티를 조직해 장기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했다. 회사의 성장도 이어졌다. 한성테크는 신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했고 몇몇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혔다. 그러나 민주는 회사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그 성공이 재단과 사회 환원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혜진은 학교에서 학업과 재단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여전히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재단 이야기를 자주 했고 몇몇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후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학교 선생님들은 혜진이 또래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5주년 기념식에서 민주는 연단에 올라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재단이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그중 상당수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재단 활동의 핵심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발표 후 그는 혜진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기념회를 갖게 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민준과 혜진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자리에서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처음 차 안에서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때 저는 그냥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혜진이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을 넘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다. 그해 겨울 재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보호 종료를 앞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직업훈련과 재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혜진은 이 프로젝트의 기획회의에도 참여했고 자신이 또래로서 어떤 교육이 실제 도움이 될지 의견에 적극적으로 냈다. 그녀의 제안은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되었고 첫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는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회사의 자본이나 조직력 덕분만이 아니라 한 아이의 용기와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는 혜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자신이 옆에서 지켜주고 지원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리고 재단은 5주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민준과 혜진은 여전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처음 만난 날부터 변하지 않은 믿음과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다. 1년 뒤 재단 6주년을 맞이하던 주에 김민주는 뜻밖의 2통의 편지를 받았다. 첫 번째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재혁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모든 일이 오해였다고 주장하며 민준에게 사과와 변명을 뒤섞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편지 곳곳에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고 과거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은 끝까지 읽지 않고 편지를 갈라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도착한 2번째 편지는 최은경에게서였다. 그녀는 편지에서 재혁이 모든 것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그저 휘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과 피해자인 척하는 표현이 가득했지만 민주는 그 또한 읽다 말고 봉투째 폐기했다. 그는 혜진에게 이 편지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고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도 몰라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복수나 원한의 시간을 쓰기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해 봄 한성테크와 재단은 나란히 새로운 성과를 발표했다. 회사는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기술혁신 부문에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재단은 연간 지원 아동수를 300명으로 확대했고 졸업생들의 취업 성공률과 대학 진학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언론은 한성테크를 성공과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업으로 평가했다. 혜진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후배 멘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고 격려했다. 방학 기간 동안 그녀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프로그램의 멘토로 나섰고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혜진은 재단 사무국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오래된 대화를 꺼냈다. 혜진은 문득 물었다. 아빠, 할머니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아이가 될 거라고 믿었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믿음을 지켰어. 그 대답에 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속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잃었던 공허함을 떠올렸고 동시에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왔다. 기념식에는 졸업생, 후원자, 멘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모였다. 민주는 연단에 올라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특히 재단의 출발점이 된 한 어린아이의 용기와 정의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자 그는 혜진을 무대 위로 불렀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혜진은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연단 앞에 섰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혜진은 이어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다. 민주는 무대 옆에서 혜진을 바라보며 그날 차 안에서 처음 들었던 그 작은 목소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울림이 된 것을 실감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준과 혜진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나도 회사도 이 재단도 없었을 거야.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없었더라도 저는 누군가를 도왔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있어서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그 대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행사장을 떠났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민주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과거의 배신이 준 상처를 치유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신뢰와 사랑을 쌓아 올린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낳아 더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고 그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작은 선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배신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지켜주는 믿음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따뜻함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